이거를 어쩌면 더블링이 일어났다고 할 수도 있고 디비전이 일어났다고 할 수도 있겠죠. 이거를 쪼개서 내가 이 불안 속에서 침몰하고 있는 나를 둘로 쪼개서 내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나를 만들어낸 거죠. 같이 침몰하지 않고 둘로 나누어서 침몰하려고 하는 나를 침몰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가 객관적으로 보면서 나는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한 내가 나를 지금 물속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다른 나를 끌어안고 수용하면서 빠져나온 거죠. 그래서 어쩌면 내가 내 동생을 구해서 나오는 과정이란 말이야. 심리적으로는 동생이 지금 빠져 죽어요. 내 안에 있는 동생이 지금 물속으로 가라앉는데 형이 지금 수용할 수 있어 하면서 동생을 끌어안고 수용해서 살아나오는 케이스죠. 굉장히 트라우마틱한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낸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어쩌면 거의 무의식적으로 내가 내 안에 이고가 둘로 나뉘었죠. 이게 나눌 수 없으면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얘기를 왜 지금 프로이드가 하고 있냐. 프로이드는 자기의 지금 새로운 이론을 추구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의 이정표로서 이 글을 쓰고 있다고 보여요. 여기서 우리 마음을 이고를 다시 쪼개고 싶은 욕구가 지금 이론적으로 그래서 슈퍼 이고를 지금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이 논문이 나왔어요. 이고가 있는데 이 이고에 대해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이고가 더블링이 되면서 이고가 어쩌면 디비전이 일어나면서 현재 이고를 감독하는 슈퍼 이고를 지금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가라앉으려고 하는 나와 너 가라앉으면 안 돼라고 내가 강하게 나를 끌어낼 수 있는 나는 어쩌면 거의 슈퍼 이고 수준이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질책하는 내가 아니라 어떤 실제 나를 서포트하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한쪽에서는 약한 내가 나의 약함을 보조해 나를 인도하고 끌어주는 내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슈퍼이고 기능에 가까운 이런 분열이 일어난 거죠. 불안을 이걸 불안해하는 나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진 또 다른 내가 없으면 불안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분석 이론 속에서는 observing ego라는 개념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experiencing ego와 observing ego가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우리가 성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안을 내 몸으로 온통 사는 것은 누구나 살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게 아까 목사님의 꿈속에서 드러난 거죠. 꿈속에서 이건 그렇게 불안해 할게. 이건 꿈이야. 꿈이니까 이제 그 꿈속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 라고 하면서 내가 꿈꾸고 있는 나의 마음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내가 있다. 이게 업서빙 하고 있는 내가 있는 거죠. 이 업서빙 이유가 없으면 내가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쩌면 이거의 나눔이라고 하는 건, 이 디비전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임상적으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리플렉션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셀프 어널리시스, 성찰이나 자기 분석이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경험하는 자기, experiencing ego라고 그냥 표현을 해볼까요? experience self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셀프 사이칼리스트가 얘기한다면 어쨌든 경험하는 자아와 그 경험하는 자아를 바라보는 자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익스피리언싱 하는 이고와 observing 이고가 있지 않으면 여기서 성찰 자체가 불가능하죠. 이게 분리가 되지 않는 한. 그래서 이고를 분리해낼 능력이 있어야 성찰이 가능하다. 이고를 나눠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성찰할 능력, 그리고 정신분석가로서의 훈련, 라이프 코치로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 observing 이고를 우리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는 거고, 그건 분석 과정에서는 이게 analyzing 이고로 기능하죠. 분석하는 자. 자기가 분석을 하려면은 자기가 여러분들이 내담자와를 공감해 준다. 우리가 코브스의 개념을 통해서 얘기를 한다면 공감해 준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환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감이 empathic emergen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코브스의 의견은 굉장히 중요한데, 공감적 침잠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공감적인 침잠만 일어나서 되는 것은 아니고, 공감적인 침잠과 함께 또 한쪽에서는 애널라이징 이고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요. 충분하게 공감해내지만 내가 오버 아이덴티케이션이 돼서 환자와 나를 구별해내지 못한다면, 어떤 내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불안한 내가 그냥 경험만 하고 있는 나로서는, 내가 악몽에서 계속 경험만 하고 있다면 악몽에서 깨어나기가 굉장히 힘드는데, 그 악몽 속에 있지만 이게 꿈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 observing 이고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내가 거기서 빠져나올 힘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임상 과정에서도 분석가나 라이프 코치가 충분하게 공감을 해주고 있는데, 어쩌면 지나치게 오버 아이덴티케이션이 돼서 애널라이징 이고가 나오지 않는다. 애널라이징 스페이스가 분석할 수 있는 마음의 어떤 여유가 생기지 않고 그냥 내담자의 상태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가득 차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물속에서 헤엄 못 치는 두 사람이 같이 헤매는 거가 되기 때문에 빠져나올 길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애널라이징 이고는 어떤 공감을 하지 말라니, 공감을 하는 건 충분하게 공감을 하지만 또 한쪽에서 우리의 마음의 한 부분은 분석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꼭 두 가지로 공감이냐 아니면 분석이냐 이렇게 볼 부분이 아니라고 보여요. 제가 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쪽에서는 충분한 공감이 일어나야 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공감하는 나, 어쩌면 공감해주지 못하고 있는 나를 살필 수 있는 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나와 관계하고 있는 대상을 충분히 바라보고, 그리고 그 대상과 교류하고 있는 내 마음의 내 경험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그래야 분석하는 나와 또 나에게 의지하고 있는 대상, 어떤 내담자를 함께 보호하면서 분석해 나가서 같이 갈 수 있는 항해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같이 그 속에만 들어가 있어서 될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공감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너무 observing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또 공감을 다 배제해 버린다고 한다면 이것도 극단이죠. 그래서 이 두 극단을 분석이라는 분석자의 입장만을 고수한다고 하도 지나치고, 그렇다고 공감적인 측면만 일률적으로 계속 끌고 간다는 것도 무리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걸 함께 있게 하는 것은 그 속에서 우리 마음의 분열, 스플리팅 내지는 디비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접근법은 상충되는 게 아닐 수 있다고 저는 느껴요. 울고불고 하는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자기가 있다는 것을 엄마가 일깨워준 거죠. 그러니까 그걸 내 마음에 그게 있구나 하는 걸 찾아가니까, 자기를 아까 어떤 면에서 내가 수영을 정말 할 수 없을 게 빠져들고 있는데, 아니 내가 수영하는 사람이잖아. 나는 자각이 생긴 애가 똑같죠. 내가 저 친구하고 헤어지면 죽을 것 같은 것은 내 경험이에요. 경험하는 마음이죠. 난 정말 이제 물에 빠져 죽어버릴 것 같은 마음인데, 그걸 바라보는 자기가 이 친구가 그렇게 힘들어서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한다면 그 사람 가고 나도 살 수는 있잖아. 나는 또 다른 사람하고 만날 수도 있잖아 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또 내 마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게 섞여 있어서 이게 분할이 안 돼 버리면 상사병으로 자살하는 사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결국.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자기 안에서 자기를 분리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례들이 오늘 프로이드 책보다 훨씬 더 풍요롭게 나오는데 그 다음으로 가보죠. 정신병리 상황에서 이런 언캐니한 현상들은 우리가 숱하게 만나요. 특히 패러노이드한 환자들이나 분열증이 아주 심한 사람들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이게 복제가 하나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쩌면 여러분 손오공에 나오는 서유기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손오공이 자기 털을 뽑아서 1000명의 손오공을 만들어내죠.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분신술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대신에 자기 털을 하나 뽑아서 보내는 건데 이게 어쩌면 아주 초기에 심리적인 더블링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들 중에 이상적인, 우리가 코우식으로 얘기하면 이상적인 부모 원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죠. idealized the parental imago라고 그래서 그 이상적인 부모하고 자기가 하나가 됨으로써 불안을 해소하는 거죠. 우리 아빠 힘센 사람이야, 아니면 우리 엄마가 최고야 하는 것 속에서는 나는 힘이 없어도 우리 엄마가 워낙 힘이 세니까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해가 숨겨져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쪽에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랜디오스 셀프라고 할 때는 자기 거대 자기를 만들어내는데 어쨌든 거대 자기라는 개념 속에서는 그래도 자기 혼자는 안 되죠. 그래서 어쩌면 자기보다 더 거대한 존재하고 융합함으로써 자기의 힘을 크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아이디얼라이즈드 이고라고, 아이디얼라이즈드 셀프라고 할 때, 또는 그랜디오스 셀프라고 할 때, 아이디얼라이즈드 아브젝트가 필수적으로 같이 있다고 보여요. 대상 자체도 내가 이렇게 큰 대상이 되려면 대상 자체도 커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나 혼자 이 세상의 두려움을 다 해결할 수 없을 때는 내가 아닌 어떤 대상이, 나를 지켜줄 대상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상 자체도 이상화된 대상은 어쩌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대상이죠.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이디얼라이ズ드 셀프를 가진 사람, 그랜디오스 셀프를 가진 사람은 필수적으로 또 하나 찾고 있는 게 이상화된 대상이 있음으로써 이 두 셋이 부모와 자기인데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는 동안은 사실은 마가렛 말라식으로 얘기하면 심바이오시스 기간이죠. 아직 심리적으로는 분리 개발화가 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코우시 얘기하는 그 두 가지가 어쩌면 하나이기도 하다고 하는 게, 그래서 캐런 호나이가 봤던 아이디얼라이즈 셀프라는 개념 하나를 가지고 캐런 호나이 설명하고 있는 코웃은 그걸 그랜디오스 셀프하고 아이디얼라이즈드 퍼렌탈 이마고라는 개념으로 두 개로 나누고 있는데, 어떤 발달 심리적으로 본다면 공생기간에서 분리개발화 되기 전에는 여기서 셀프하고 난셀프, 여기서는 난셀프라고 얘기하긴 조금 어폐가 있지만 마더링 피기하고 베이비는 하나죠. 심리적으로 분리개발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셀프하고 마더는 하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셀프가 그랜디오스 하려면 마더도 아이디얼라이즈드 마더여야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떤 면에서 어떤 분은 하나로 설명하고 어떤 분은 둘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발달심리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 각각의 독립된 베이비와 어머니를 따로따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 역동 속으로 본다면 심리적인 역동으로 본다면 이 아이와 엄마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져 있기 때문에 머지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융합되어 있는 상태를 설명하기 때문에 이때를 어떤 분은 이 상태를 한 사람의 마음으로 설명해내고 어떤 사람은 이걸 둘로 나눠서 설명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이론 같지만 실제 임상 적용에 있어서는 거의 같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이유가 같은 현상 아이가 엄마하고 함께 심리적으로 같이 있는 것을 설명해내는 방법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간 동안에는 엄마도 이상적인 엄마여야 되고 모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는 엄마여야 되고 또 자기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뭘 해도 엄마가 다 자기를 반영해주는 미러잉 해주는 엄마죠. 이 당시는 아이들은 자기가 잘났다 자기의 그랜디오스 셀프를 드러낼 때 엄마가 미러잉 해주는 이 엄마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다 어느 경우나 해결해주는 엄마이기 때문에 이상화된 엄마죠. 그래서 거대 자기와 이상화된 부모 원상이 어쩌면 분리되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각각 다른 용어를 쓰고 있을 뿐이지 이 심리 상태는 같은 상태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또 하나 실제 우리 마음의 나눔 현상들은 사이카틱한 상태에 있는 환자들 특히 심한 조현병 환자들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분신을 계속 만들어내는 자기가 지금 미국에 지금 뉴욕에 있지만 사실은 자기는 한국에 있는 누구이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누가 자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내 조상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왔었는데 그 집안에 어떤 혈통을 통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와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그러니까 조상을 동일시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사실은 그 사람은 나라고 정말 동일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명한 가수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유명한 씨름 선수가 사실은 자기라고. 그래서 마음속에 자기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사람으로 드러나기도 해요. 그 대상도 마찬가지죠. 어떤 상황마다 자기를 힘들게 했던 대상이 여러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나요.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자기도 여러 개로 복제돼서 나타나기도 하고 대상도 아주 다양하게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또 거꾸로 보면 지금 병원에서 만나는 자기를 도와주는 어떤 가운을 입은 분을 보면 저 사람이 이제 대상을 복제해서 드러내는 경우라고 보이는데 저분이 지금 모양은 지금 서양 사람으로 생겼지만 사실은 저 사람은 어디에서 온 다른 어떤 집단의 누군데 지금 여기 와서 저런 모습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저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어떤 영이 씌워져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두렵죠.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사실은 그 속에는 악마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악마는 또 어떻게 보냐면 결국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악마를 익스터널라이즈 한 거죠. 외현화한 거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괴롭혔던 배드 아브젝트가
각각 밖에 있는 사람에게 투사되니까 그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괴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왼수가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왼수가 각각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 사람들은 각각 다른 모습이죠. 하지만 하나의 내적 대상이 이렇게 여러 복제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임상적으로 보이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프로이드가 언캐니하다 하고 봤던 이런 현상이 프로이드는 자기의 이고 상태나 자기가 여럿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도 보이는데 제가 임상적으로 본다면은 자기 어떤 면 셀프 자체를 복제시켜서 여러 사람과 관련시켜서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 자기에게 힘들게 했던 대상 자체, 인터널라이즈된 대상이 외부에 또 여러 모습으로 복제돼서 더블링이 아니라 트리플링, 어떤 경우는 10명, 20명 계속해서 이 파퓰레이션이 심하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나쁜 대상은 원래 한 나쁜 대상이 수십만, 수백만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느껴지기도 한다. 그래서 이 사람 내적 대상이 그렇게 여러 사람으로 복제되기도 하지만 또 자기 안에 있는 나쁜 대상이 밖에 만나는 사람에게 투사될 때는 하나의 원대상이 여러 명의 밖에 드러나는 나쁜 대상으로 이렇게 이 사람에게 느껴지기도 하는 모습 때문에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마음 안에서 온갖 조화가 다 이루어져요. 근데 이게 건강하게 이 팬터시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고양시키고 창의력을 키워주는 쪽으로도 얼마든지 이미지네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팬터시라는 용어를 팬터시가 이미지네이션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이 이미지네이션이 자기의 이고에게 서브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나 자기를 개발시키는데도 이 이미지네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한데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어떤 경우에는 파괴시키는데도 이 팬터시나 이미지네이션이 이때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쪽으로 이미지네이션이 얼마든지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네이션이나 팬터시는 우리의 하나의 패컬티, 우리의 기능인데 이 기능은 우리를 살리는 쪽으로 우리를 아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데 트루 셀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도 이 이미지네이션이나 팬터시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반면에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데도 또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네이션이나 팬터시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기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임상적으로 잘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느껴요. 그래서 이분의 팬터시가 이 사람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실제 임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어떤 영역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